3차 계획은 2019년에서 2023년 신체계에서 대중기반 서비스하고 개인기반 서비스로 나눠서 대중기반 서비스는 교통방범 방제, 그리고 개인기반 서비스는 쓰레기통, 자전거, 미아 방지. 아, 미아 방지 진짜 해야 돼. 우리 아들도 한번 잊어버릴 뻔했잖아. 디지털 튜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해먹을. 똑같은 잘못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스마트 항만의 이제 보도 자료를 보시면 11월 16일 2030년까지 스마트 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수부는 2030년 항만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양항 테스트 배드를 거쳐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본격 도입하고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에 착공해서 1000만 TEU 선박 접안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하고 태풍, 해일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강화하여 대예방 항만으로 구축하고 중서부 해역 채끝단 경렬 비협도를 국가 관리 항만으로 예비 지정해서 영토 수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19.6억 톤의 물동량에 대해서 스마트 항만을 실현하는 거고 생산 유발은 83조 원, 부가가치 유발 28조 원, 일자리는 55만 개가 창출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만의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해상 물류 기반 마련. 그 내용으로는 국내 기술 중심의 자동화 항만을 도입하고 항만 물류 정보화 지능화를 통한 스마트 물류 연계망 구축. 세 번째로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항만 인프라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 항만 도입하고 스마트 물류 연계망 구축. 스마트 물류 연계망이라는 것은 항만 이외에 것도 연계를 해서 물류에 대한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디지털 항만 인프라 관리 종이 문서를 싸그리 없애고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이쪽에서는 팩스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항만 시설을 확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 내용으로는 부산항 진행 신항 적기 개발을 통해 정부가 물류 중심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광양항을 배후 산업과 연계된 아시아 최고의 종합 물류 항만으로 발전하고 인천항 등 서해권 항만을 대중국 교육 국점으로 특화 개발하고 울산항 등 동해권 항만을 신북방 에너지 물류 전진 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는 안 했어 이거? 갑자기? 갑자기? 아, 해왔고 스마트 항만으로 글로벌 동북아, 아시아, 대중국, 신북방. 그래서 이 항만에 대해서 돈을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항만 간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 가능성 증대. 그 내용으로는 항만 기능 다양화를 통한 투자 확대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 유휴 항만의 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양수산부는 뭐 하나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제 나와봐야 이거밖에 없잖아.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깨끗하게. 이제 스마트 시티. 한국엔 비린내가 나야지.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카드 뉴스부터 가져왔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 디지털 트윈. 그래서 네. 디지털로 새로 그린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이란 컴퓨터 속에 현실 속의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의 핵심,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으로 탄생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트릭스.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기지국,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한계를 극복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안전해져요. 센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센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센서를 이중화, 삼중화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특히 안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센서 한 개 갖고 하진 않아요. 2개, 3개 갖고 하는데 그래도 뭐 안개가 낀다든가
비바람이 심하게 친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에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을 만들고자 하겠죠. 자율주행차가 센서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네. 이렇게 세 개를 쓰거든요. 네.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는 라이다나 카메라가 안 되니까 레이다로 하는데 자율주행이 가장 불리한 게 고속에서예요. 지금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100m에서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차가 50km 정도로만 달려도 이 100m, 150m를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현재 기술로는. 그러니까 이런 도로나 다른 차량하고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고속 상황에서도 센서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리에 있는 정보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할 수가 있고 반응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수요 응답형 버스. 스마트폰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최적의 경로로 버스가 배차되어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될 때까지 난 모르겠어. 지금은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버스가 이 코스로 간다. 원래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버스 아니에요? 근데 그 노선을 유동적으로 손님이 있는 데만 골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수요 응답형 버스라는 건. 노선이 시간마다 사람에 따라서 노선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데이터가 많이 그러면 필요하잖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어디 갈지 지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 앱에다가 그거 설치해서 그치 다 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서울을 갈 건데 수원에서 아니, 일산 가는 사람 있으니까 서울 내려주고 일산 아니 가고. 나는 항상 지금도 어느 저녁에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결정 안 돼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거 못 하는 거죠. 나 이제 하세요. 지능형 CCTV. 위험 지역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해 관제실에 알리고 카메라를 추적하여 위급 사항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보안을 얼굴이라든가 홍채라든가 이런 거 네, 하면 네, 안 된다라고 제가 네. 계속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날 쳐다보고 있거든. 맞아요. 내가 내 보안을 인증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인증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중국에는 요새 헬멧 쓰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어. 오토바이 헬멧. 네. 그거 쓰고 다녀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않으려고 네. 그거 쓰는 게 유행이래요 요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하면 안 되고 정례로 합시다. 네.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 보행자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맹인들은 네. 그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저거 절대 안 됩니다. 와 튀어나가는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튀어나가기 때문에 저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아예 펜스를 쳐야 돼. 그 신호 빨간불일 때는 아예 위에 그렇게 네. 쫙 올라와가지고 아예 어. 건널 수가 없게. 건널 수가 없게 네. 펜스를 쳐야 돼. 애들은 좀 애들이 그거를 못 뛰어넘을 거야. 뛰어넘는. 그 사이에 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애들이 그 장난쳐가지고 횡단보도 부분은 핸드폰을 보고 하니까 네. 경계선에다가 LED가 켜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역학조사.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진자 동선 분석 시간을 24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했어요. 조금 무서운데? 작년 초에 4월인가 5월쯤에 24시간 걸리는 게 10분 했다라는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승인 과정을 단축시켜갖고 단축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영장 나와요 여기? 아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아 데이터 땡겨봐. 땡겨올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과정을 싹 없애버리니까 그냥 기재곡 해가지고 야, 어디 몇 시에 갔구나. 그걸 해보니까 굉장히 빨라졌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10분 안에 뭐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시티 똑똑하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트인과 한답니다. 스마트 시티 코리아라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오, 스마트 도시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오늘도 내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버스가
어디 정류장에 있는 버스를 빨리 탈 수 있을까를 이렇게 보는 것도 삶의 향상이거든요. 나가서 20분 기다리는 것보다 안에서 보고 8분 남았네 하고 뛰어 나가는 거. 그런 거라든가 이거는 못한다 포기하고 아예 다른 정류장 네. 알아보고 다른 그거 노선 알아보고. 아예 집에서 늦게 나간다든가 이게 가능한 네. 내가 고민하잖아. 화장실 갔다 갈까 말까. 맞아. 고민한데 보고 이게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라고 국토부에서 만든 건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그 중에 일부만 갖고 왔어요.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 18년 1월 주요 내용의 스마트 시티 7대 혁신 변화 18년 1월이니까 그때 얘기했던 가치 지향의 기술 중심이고 상생 전략에는 단순 도시 개발 관리를 하겠다. 문제 해결하는 확장 인프라, 접근 전략은 획일적 접근, 지속 가능성은 단편 일회성, 개발은 공급자 공공주도, 융합 협력은 개발부처 기술. 이것들이 보면 사람 중심, 혁신 확장, 체감형, 맞춤형, 지속 가능한 열린 도시, 융합 연계형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추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대 선도 사업 기발표한 주요 대책. 스마트 공장 부분에서는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을 내세웠고 바이오 헬스 부분에서는 의료기기 규제 혁신 사업 육상 방안 그리고 핀테크 부분에서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미래 자동차 부분에서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는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 그리고 스마트팜에서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 에너지 신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드론 부분에서는 드론 사업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뜬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네. 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주식을 안 샀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그 미래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뜨지는 않았어요. 드론이 조금 떴고 바이오 헬스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체계도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자 플랫폼 경제 3대 분야 데이터 경제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기반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맵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AI 기반의 고부가 가치, 연간 산업 창출, 고성능 컴퓨팅, 알고리즘 등 R&D를 확대하고 지능형 반도체,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소 경제에서는 는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그 수소 열차하고 선박을 개발할 예정이고 친환경 수소 생산, 원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판 뉴딜 아니에요? 스마트 도시하고는 네. 별로 연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네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각국 경제 및 발전 수준 그리고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른 스마트 시티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별 접근 전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먼저 보시면은 그 주체는 민간 주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목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도시 재생 등을 목적으로 한 반면에 신흥국 아시아 등에서는 공공 주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목적으로는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하고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할 만큼 했으니까 기후 변화 대응도 하고 재생도 하자 이런 건데. 그 도시 재생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오래된 도시들이 많거든요. 주제를 한번 너랑 정리하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특정 이슈들을 잡고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특정 기업에서 그것과 관련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해서 이게 스마트 시티의 사업의 일부가 돼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도시의 스마트 시티 사업이 돼요. 근데 그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야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야. 여기 사업 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해볼래? 기업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아시아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선진국의 방식이 좋았는데 스마트 시티 방식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결과가 딱 나오겠죠. 걸어가고. 신흥국은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서 인프라를 먼저 다 바꾸기 때문에 해먹기가 참 좋아요. 뭐 구찌가 큰 사업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는 네. 이슈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긴 한데, 스마트 시티는 플랫폼을 통일하고 무언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속도를 내는 데 그쵸. 되게 중요한 네네. 부분이어서 스마트 시티로 확 바꾸는 데는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뀐다 그러고. 그쵸, 그쵸. 음. 네. 그래서 현재로서 이게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아, 이 방식으로 했던 게 더 효과적이네 라는 거는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걸 한다든가 집안의 생활 환경을 바꾼다든가 차의 환경을 바꾼다든가 항상 느낄 때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돼. 죽기 전에 해야지. 가장 좋은 거래. 그렇죠. 노트북도 죽기 전에 사야 최신이야. 사면 바로 그냥. 그쵸. 바로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번에 애플에서 그 M1칩 나와가지고 작년에 노트북 신형 산 사람들이 울고 맞아요. 있더라고. 어느 게 맞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이 계획을 하고 산업들이 쫓아와서 개선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전체적인 도시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어떤 큰 맹점이 있냐면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멍청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아. 공공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공무원 한 10년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해버리면 이게 아니네 하는 것이 우리 사대강으로 네. 많이 봤죠. 그래서 이게 커다란 맹점이 아. 있죠. 네, 사대강으로 많이 봤죠. 자, 이게 계략도예요. 이것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워낙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글씨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지하까지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국내 스마트 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입니다. 네. 서울부터 시작해 충북, 대구, 대전, 세종, 충남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지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는 대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구가 네. 많은 쪽이 먼저 가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아쉬운 거는 뭐냐면 김포가 빠져 있어요. 김포가 없어. 위 아래는 있는데 김포만 살아. 없어요. 슬퍼요. 그래서 스마트 서비스 및 사업 유형도 다변화 양상. 스마트 서비스 2014년의 경우 방범 방제가 35%, 교통이 32% 등 두 개 분야가 67%를 차지하여 스마트 서비스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범 방제가 24%, 교통이 22%, 이외에도 행정이 15%, 환경, 에너지, 수자원 부분이 15%, 시설물 관리가 8%, 보건복지가 7% 등으로 다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업 유형도 바뀌는 거죠. 혁신 공간 창출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플랫폼 중심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첨단 인프라 구축. 올해 첨단이라고 첨단을 구축을 해놔도 내년 되면은 내년에는 또 구형이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이때까지 IT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량이거든요. 차량은 개발하는 데만 해도 3년에서 4년 경산차가 나와서 4, 5년, 5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승인하면서 쓰는 부품이 승인해놓은 것을 보면 한 2년 전, 3년 전에 승인해놓은 맞아요. 것이 이제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게 최첨단이야? 아니죠. 그런 그렇게 부분 말하기는- 때문에 사실 네. 테슬라하고 격차를 네. 따라잡기가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쓸 제품을 지금 승인해서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차 업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부품을 허가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쭉 오래 걸리는데 테슬라는 바로바로 해놓고 문제 생기면 업데이트로 복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하니까. 플랫폼을 그려놓고 플랫폼에서 짜개고 짜개서 각각 또 개발을 하고 개발한 하나의 블록에서 또 다시 짜개갖고 그 밑에 하청해서 또 다시 네. 개발을 하고 해서 승인은 이것을 다 개발을 해놓은 것을 갖고 와서 블록에서 테스트해서 블록에서 테스트가 완료되면 다시 올라가서 그 세트 베이스로 또 테스트를 해서 차 베이스로 테스트하는 이 과정이 계속 그렇죠. 몇 개월씩
이게 한 단계가 6개월씩 걸린다라고 하면 몇 년 후에 승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첨단 인프라 구축형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인프라라고 올해 개발을 계획을 해서 도시를 짓기 시작하면 건물 짓고 인프라 만드는데 2, 3년 걸리면 이게 첨단이냐? 이게 나온 거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 스마트시티. 첫 번째, 공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두 번째,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세 번째,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그래서 추진 전략에는 뭐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하고 뭐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이렇게 해갖고 쭉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도 있겠지만은 주변의 위험을 얼마만큼 없애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네. 돼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이 스마트 시티.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가야 할 목적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추진 실적이 2018년 1월, 2018년 12월, 28년도, 19년도, 그 19년 7월 이후 이렇게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만 읽어보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 설계 완료 및 착공 2019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었고 건축공사 착수 2020년 상반기 그리고 최초 입주 개시는 2021년 하반기 그리고 혁신 기술 지속 도입하고 국내 확산은 2022년부터 쭉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초 입주 개시가 2021년 하반기잖아요. 네. 설계 완료는 19년 하반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2년 걸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최신이야? 이게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생각해야지 한 방에 다 만들겠다라고 하면 안 될 텐데 한 방에 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넘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관계도인데 1차 계획에서는 ICT 인프라 센서, CCTV, 게이트웨이, 안테나, 통신망 이런 형태로 맞고 건설 인프라에서는 뭐 교통, 유통 공급, 뭐 방제, 주거, 문화체육 공공, 보건위생, 공간, 상업, 환경 기초해갖고 2009년에서 2013년도 1차적으로 했고요. 2차는 플랫폼 제도 도입을 하는데 재난센터하고 119센터, 뭐 민간센터, 112센터,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합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게 2014년에서 2018년 2차 계획을 했고 3차 계획은 2019년에서 2023년 혁신체계에서 대중기반 서비스하고 개인기반 서비스로 나눠서 대중기반 서비스는 교통방범 방제 그리고 개인기반 서비스는 쓰레기통, 자전거, 미아 방지. 아 미아 방지 진짜 해야 돼. 우리 아들도 한번 잊어버릴 뻔했잖아. 실증, 발굴, 네. 뭐 이 협력 체계, 법제도 개선, 뭐 성과 진단 이런 식으로 체인이 돌아갈 거고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스마트 종합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인 위주의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3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의 인포그래픽 전략이 네,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합니다. 국가 시범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집약하고 세종과 부산시에 2021년 말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범부처 R&D 연계 실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시에서는 교통, 환경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단지, 솔루션 단위로 재면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포용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후 도시에서는 재비용하고 고효율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여 스마트 시티형 도시 재생 유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확산 기반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통합 플랫폼이라든가 연구 개발, 인재 육성을 하고 시민 소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규제 개선하고 거버넌스 만들고 표준화 인증을 해서 산업 기반 구축을 하겠다. 네 번째 전략이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하면 여러 나라의 솔루션들을 팔 수 있으니까
3D 지도, 정밀 도로 지도, 그리고 스마트 항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비해서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네. 많은 것을 해왔어요. 마스크도 그렇고 선별 진료소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지도 안에 넣어서 그 지도를 갖고 좀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겠다라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해먹을. 똑같은 잘못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네. 도시 개발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했던 거를 계획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계획도시를 만들어도 그 계획도시가 진짜 이 계획도시처럼 운행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의 시험을 해서 좀 더 획기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는 얼마나 해먹을 수 있을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유들이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